이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은 했어? 어젯밤 잠자리에 들려다 우연히 남편의 서재 밖에서 듣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바보처럼 살아왔는지 비웃으며 저를 이 집에서 빈손으로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이 된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10년 전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사망보험금과 유산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지금의 남편 정지훈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이남 일녀 중 장남이었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에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새로운 가족의 온기로 채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철저한 희생과 착취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해주는 따뜻한 새 밥을 먹어야 하루가 편안하다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350만 원 정도였지만 그 돈은 온전히 남편의 품위 유지비와 시어머니의 용돈으로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외제차 할부금 80만 원, 시어머니의 각종 모임 회비와 병원비 100만 원, 35이 넘도록 직장 하나 없이 놀고 먹는 시누이 정수아의 카드값 100만 원, 남편의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중견기업의 회계팀 과장으로 일하며 실수령액으로 매달 450만 원을 받습니다. 남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지만 그 돈은 모두 이 집의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식비 15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 50만 원,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수시로 요구하는 비정기적인 지출들까지. 제 통장에는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경제권을 합쳐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저는 제 월급 통장의 내역을 남편과 공유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제가 끝까지 지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부모님의 유산으로 샀던 그 작은 아파트는 재건축 과정을 거치며 지금은 30억 원이 넘는 최고급 주상복합 펜트하우스가 되었습니다. 명의는 당연히 제 이름인 이지원,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이 집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이 집이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며느리인 제가 명의자라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남편은 중요한 사업 파트너라며 젊고 예쁜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윤서아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자는 위아래로 명품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귀한 손님이 오셨다며 저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켰고 저는 부엌에서 한우 갈비찜을 냄새 맡아가며 요리해야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최고급 와인을 마시는 그들의 모습을 부엌 구석에서 지켜보며 저는 남편과 그 여자가 식탁 밑으로 은밀하게 발을 장난치듯 맞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남편의 내연녀였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가 사온 비싼 과일 바구니를 보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진작에 이런 능력 있는 파트너를 만났어야 했는데 집에서 밥이나 축내는 사람하고는 수준이 다르네. 대놓고 저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기에 늘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시누이는 그 여자의 명품 가방을 부러운 듯 만지작거리며 언니라고 싹싹하게 불렀습니다. 밤이 깊어 그 여자가 돌아가고 난 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실을 치우다 우연히 그들의 끔찍한 계획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윤 과장이라는 그 내연녀와 함께 새로운 회사를 차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초기 자본금이 부족하니 지금 살고 있는 이 30억짜리 아파트를 몰래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돈으로 회사 차리고 우리는 강남에 전세로 들어가서 새며느리랑 살자. 지원이 그 기집애는 눈치 봐서 이혼 서류 내밀고 빈손으로 내쫓으면 그만이야. 저는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배신감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차갑고 이성적인 분노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와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이 집안에 쓴 모든 돈, 시어머니의 불필요한 병원비, 영수증, 시누이의 명품 카드값 대납 내역, 그리고 남편의 외제차 할부금 이체 내역이 단 1원도 빠짐없이 빼곡하게 적힌 저만의 가계부이자 살생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도마, 위에서 팔을 써는 소리 겉보기에는 완벽하고 평화로운 가정의 아침이었습니다. 7시가 되자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가 차례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반찬 투정을 하며 제게 핀잔을 주었을 시어머니가 오늘은 이상하게도 입가에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애미야 국이 참 짜지도 않고 맛있게 끓여졌구나. 어서 너도 와서 앉아라. 1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헛구역질이 올라올 뻔했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숨기며 식탁 모서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남편 정지훈 역시 평소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밥을 먹다 말고 제 숟가락 위에 두툼한 계란말이를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요즘 회사 일하랴, 집안일하랴 많이 힘들지. 어제는 손님까지 와서 고생 많았어. 저는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당신의 내연녀겠지. 하지만 겉으로는 다소곳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남편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오더니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 참 지원아, 이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해달라고 온 서류인데 이번에 아파트 전체 노후 배관 교체 공사를 한대. 명의자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데 당신은 회사 일로 바쁘니까 내가 대신 관리사무소에 다녀올게. 여기 위임장에 인감도장만 하나 찍어줄래? 저는 남편이 내민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서류는 교묘하게 접혀 있었고 맨 뒷장에 서명란만 보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계팀에서 12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굳이 들춰보지 않아도 그 서류의 양식, 종이의 질감만으로도 그것이 단순한 배관 공사 동의서가 아니라는 것쯤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매매 및 처분 포괄 위임장이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제 인감도장을 받아내어 이 30억짜리 아파트를 제 마음대로 팔아치우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숨을 죽이고 제 손끝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꼼꼼히 읽어볼까봐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안방으로 들어가 제 인감도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심도 없는 순진한 아내의 얼굴을 하고 붉은 인주를 묻혀 남편이 가리킨 빈칸에 선명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기요 여보, 늘 집안일 챙겨줘서 고마워요. 도장이 찍힌 서류를 받아든 남편의 입꼬리가 주체할 수 없이 실룩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며 시누이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이 멍청한 기집애는 파트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는다니. 저는 그들의 그 얄팍하고 천박한 기쁨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고 출근을 서두르는 동안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나서며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선 후
저 역시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수수하고 지친 며느리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팀장님께 오후 반차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기 무섭게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형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만나기로 한 사람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최고 권위자인 강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10년 전 제 부모님의 교통사고, 합의와 유산 상속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상담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저는 가방에서 어젯밤 챙겨둔 저만의 가계부와 소형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지원 씨 표정을 보아하니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것 같군요. 저는 강 변호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남편이 저를 기망하고 제 명의로 된 30억짜리 펜트하우스를 몰래 팔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부동산 매매 위임장에 제 인감도장을 받아갔습니다. 강 변호사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당장 내용 증명을 보내고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겠군요. 위임장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저는 남편이 이 집을 파는 것을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막지 않겠다니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고 매수자를 찾아서 수십억에 달하는 거액의 계약금을 받아 챙길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돈의 맛에 취해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바로 그 순간까지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가계부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단순한 이혼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자료 몇 푼 받고 끝낼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제 집을 훔쳐서 내연녀와 새 출발을 하겠다는 그 오만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남의 돈을 탐낸 대가가 얼마나 화목한지 뼛속 깊이 새겨줄 생각입니다. 제 계획을 모두 들은 강 변호사님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단순한 재산분할 소송이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남편분을 올가매겠다는 계획이시군요. 매수자에게 막대한 계약금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하게 만든 뒤 실소유 주인 이지원 씨가 거래를 무효화시켜버리면 남편분은 계약금 반환은 물론이고 엄청난 위약금 배상이라는 채무의 늪에 빠지게 될 겁니다.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고요. 맞습니다. 그들은 제게서 집을 뺏으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인생 전체를 저당 잡히게 될 겁니다. 법무법인을 나서는 길, 서울의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저녁에 엄마랑 수아 데리고 밖에서 외식 좀 할게. 당신은 피곤할 텐데 집에서 쉬어 사랑해. 그 가증스러운 문자를 보며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쯤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돌아와 30억이라는 돈이 곧 자신들의 손에 들어올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최고급 식당에서 축배를 들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정지훈 씨, 당신이 먹는 그 고급스러운 저녁 식사가 지옥으로 가기 전 먹는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온 집안을 뒤집어 엎으며 대청소를 지시했습니다. 지원아, 오늘 오후에 내 사업에 투자할 귀빈들이 오시기로 했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워놔. 저는 군말 없이 걸레를 들었습니다. 거실의 대리석 바닥부터 최고급 샹들리에의 장식 하나하나까지 제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났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리기 직전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너는 저기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서 꼼짝 말고 있어라. 귀한 손님들 오시는데 칙칙한 얼굴로 돌아다니면 제 수옴 붙으니까 손님들 가실 때까지 화장실 청소나 하면서 절대 나오지 마.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습니다. 화장실 환풍구와 얇은 문틈을 통해 거실에서의 대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사모님. 남편의 과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 중년 부부의 목소리와 부동산 중개업자의 목소리가 차례로 들렸습니다. 네, 정 과장님, 집이 아주 훌륭하네요. 뷰도 막힘이 없고 인테리어도 최고급 자재만 썼군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요. 사장님이 펜트하우스는 매물로 나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사장님께 연락드린 겁니다. 시세가 30억인데 정 과장님이 사업 자금 때문에 급매로 내놓으신 거라 타이밍이 아주 좋습니다. 투자자라던 손님들은 사실 아파트 매수자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보여주며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가장이라고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애지중지 관리한 집입니다. 남편의 뻔뻔한 거짓말에 저는 화장실 변기 뚜껑 위에 앉아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애지중지 관리한 것은 남편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뼈 빠지게 일하며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해 온 저였습니다. 매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집은 마음에 듭니다만 30억은 적은 돈이 아니니 조금 깎아주시면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인심을 쓰듯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사장님 체면이 있으시니 29억에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매수자들이 채가기 전에 오늘 당장 가계약금 5천만 원을 걸어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정식 계약금이요 5천만 원을 입금해 주시는 조건입니다. 어차피 자기 집도 아닌 것을 선심 쓰듯 깎아주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매수자 측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거실에서는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곧이어 남편의 스마트폰에서 입금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띠링, 5천만 원이 남편의 계좌로 입금되는 소리였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확인했습니다. 사장님, 월요일에 부동산에서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하시죠. 저는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누르고 오디오 파일을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했습니다. 5천만 원, 남편이 제 집을 담보로 사기 행각을 벌여 처음으로 손에 쥔 불법 자금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의 물기를 닦아내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변기소를 쥐고 있는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손님을 배웅하고 집 안으로 들어와 환호성을 지를 때 저는 조용히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는 서로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뛰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나왔어. 손님들 가셨으니까 이제 저녁 준비해. 오늘은 내가 특별히 한우 쏠 테니까 최고급으로 구워봐. 남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오만함과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공돈이 생겼으니 이제 세상이 자기 것 같겠죠. 저는 묵묵히 부엌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은 최고급 한우를 먹어도 그 돈이 수십억의 빚더미와 위약금이 되어 당신의 목을 조르기 전에 마음껏 잔치를 즐기라고. 그날 저녁 남편은 정말로 가족들을 최고급 한우 오마카세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1인당 3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를 주문하며 남편은 마치 재벌 회장이라도 된 것처럼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이 따라주는 샴페인을 마시며 연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식사가 중간쯤 진행되었을 때 남편이 미리 준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건 내 마음이야.
시어머니에게는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든 용돈 봉투와 명품 스카프를 시누이에게는 평소 노래를 부르던 200만 원짜리 신상 명품백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호하며 남편을 지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게도 작은 쇼핑백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지원아, 당신 것도 샀어. 열어본 쇼핑백 안에는 길거리 로드샵 화장품 가게에서 파는 3만 원짜리 핸드크림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받은 쇼핑백을 곁눈질로 보더니 피식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 오빠가 사준 핸드크림 아까워서 어떻겠어. 평생 모셔둬야겠네. 시누이의 비아냥거림에도 남편은 뻔뻔하게 제 손을 꽉 쥐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매일 설거지하느라 손이 많이 거칠어졌잖아. 내 사업만 궤도에 오르면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여보.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조롱과 위선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30억짜리 집을 팔아치우고 5천만 원의 가계약금을 받아낸 날 10년을 헌신한 며느리이자 아내인 저에게 떨어지는 몫은 고작 3만 원짜리 핸드크림이었습니다.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억누르며 눈물이 맺힌 척 연기를 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감동이에요. 제 가짜 눈물의 남편은 속으로 역시 멍청하고 다루기 쉬운 여자라며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남편이 다시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참 지원아, 아까 아침에 말한 그 아파트 배관 공사 말이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워줘야 한대. 소음도 심하고 시멘트 먼지도 많이 날려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다네. 시어머니가 약속이나 한 듯 자연스럽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나랑 수아는 지훈이가 예약해준 제주도 5성급 호텔로 며칠 바람이나 쐬러 가려고. 너는 회사에 출근해야 하니까 우리랑 멀리 가긴 힘들 테고 근처 모텔이나 고시원 같은 곳에 방 하나 잡아줄 테니 거기 며칠 있어라. 30억짜리 펜트하우스의 진짜 주인인 저를 낡고 좁은 모텔방으로 내쫓고 자신들은 남의 돈으로 제주도 최고급 호텔로 호화 휴가를 떠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임시거주지 이전 동의서인데 공사 기간 동안 잠시 주소지를 밖으로 옮겨놔야 아파트 측에서 공사 불편 보상금이 나온다네. 이것도 당신 도장이 필요해. 주소지 이전 동의서, 그것은 매수자에게 집을 완전히 넘기기 전 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집을 비워주기 위한 더러운 수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끝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보상금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갈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남편과 그 내연녀의 철저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안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었습니다. 남편의 입꼬리가 다시 한번 파르르 떨리며 올라갔습니다. 완벽하게 속였다고 믿는 그 오만한 표정을 보며 저 역시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고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들은 부동산에서 정식 계약금이 억 5천만 원을 마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내연녀에게 외제차를 사주고 떵떵거리며 탕진하겠죠. 하지만 강 변호사님은 이미 제 지시대로 월요일 오전 9시 정각에 부동산 처분, 금지가 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저는 그들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도록 더 많은 돈을 탕진하고 사기죄의 족쇄가 목을 옥죄어오도록 기꺼이 낡은 모텔방으로 짐을 싸서 나갈 것입니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어 사냥감은 스스로 그 위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는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지훈아, 렌터카 예약은 했지. 제주도 가면 다금바리부터 먹자꾸나. 시어머니는 잔뜩 들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도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그들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이 제게 모텔방 키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미안해. 공사 끝나면 내가 근사한 데서 밥 사줄게. 며칠만 고생해. 남편이 예약해준 곳은 아파트에서 새 정거장 떨어진 외곽의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창문조차 제대로 닫히지 않는 낡은 방이었습니다. 30억짜리 펜트하우스를 차지할 생각에 들뜬 남편에게 본처인 저는 이런 퀴퀴한 방에나 어울리는 버려진 짐짝이었습니다. 저는 딱딱한 침대 위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에 접속해 제가 관리하는 진짜 자산 목록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남편은 지난 10년 동안 제가 평범한 회계팀 과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이 그저 운 좋게 값이 오른 아파트 한 채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 모르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내다 팔고 있는 그 30억짜리 펜트하우스는 제 진짜 자산의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돌아가신 제 부모님은 강남 일대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대형 부동산 개발업자셨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50층짜리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더 프레스티지. 그 건물 전체가 바로 제 소유입니다. 저는 그 건물의 건축주이자 실질적인 소유주인 홀딩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저는 제 신분을 철저히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을 보고 달려드는 파리떼 같은 인간들에게 질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조건 없이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가족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지훈이라는 평범하고 다정해 보이는 남자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헛된 환상은 10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평범한 여자인 줄 알고 저를 쥐어짜며 노예처럼 부리던 시댁 식구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라고 믿는 그 아파트마저 빼앗아 내연녀와 호의호식하려는 남편. 그들은 호랑이 아가리에 스스로 머리를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축배를 들러 떠났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더 프레스티지 타워의 총괄 관리를 맡고 있는 김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소장님, 저 이지원입니다. 네, 대표님. 전화기 너머로 깍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지시한 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정지훈 씨에게는 가짜 배관공사 안내문을 발송했고 보안팀에도 남편분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지 말라고 전달해 두었습니다. 남편분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수자들을 데리고 자유롭게 집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당분간 정지훈 씨가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가 매수자에게 정식 계약금을 마저 입금받을 때까지 우리 측에서는 어떤 제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둔 저희 집 거실의 홈 CCTV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주소지 이전을 하자마자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지만 저는 이 건물의 마스터 시스템을 통해 집안의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이시면 남편은 부동산에서 매수자를 만나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가계약금 5천만 원에 이어 정식 계약금 2억 5천만 원이 남편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거래는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사기 범죄가 성립됩니다.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고 거액의 금전을 취득한 범죄 말입니다. 강 변호사님은 이미 고소장 작성을 마쳐놓고 제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30억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망각했습니다. 저는 모텔방의 낡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매연이 섞인 탁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가웠습니다. 오후 2시 30분. 모텔방의 낡은 탁자 위에 올려둔 제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더 프레스티지 타워 1층에 입점해 있는 VVIP 전담 부동산의 공인중개사이자 제 건물의 임차인인
박 대표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대표님, 방금 전 정지훈 씨가 매수자와 정식 매매 계약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매수자 측에서 정지훈 씨의 계좌로 정식 계약금이요 5천만 원을 이체하는 것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는 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남편의 통장에는 지난주에 받은 가계약금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원이라는 거액이 꽂혀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권한 없이 무단으로 매매하여 편취한 3억 원. 이로써 남편의 행위는 단순한 부부간의 재산 다툼을 넘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기 범죄로 완벽하게 성립되었습니다. 오후 4시 시누이 수아에게서 카카오톡 사진이 여러 장 전송되었습니다. 제주도 최고급 5성급 호텔의 풀빌라 독채, 시어머니와 수아가 샴페인 잔을 들고 고급스러운 인피니티 풀 선베드에 누워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비키니를 입고 과장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윤서아 과장, 바로 남편의 내연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수아의 조롱 섞인 메시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지훈 오빠 사업 파트너이신 윤 과장님도 마침 일 때문에 제주도 오셨대서 같이 합류했어. 언니는 그 좁은 방에서 혼자 컵라면이나 먹고 있으려나? 아, 엄마가 저녁에 최고급 다금바리 회랑 흑돼지 드시고 싶다니까. 오빠 통장으로 300만 원만 쏴줘. 언니 월급 탔잖아. 가족 여행을 빙자한 내연녀와의 밀월 여행. 그들은 10년을 며느리로 아내로 헌신한 저를 곰팡내 나는 좁은 모텔방에 처박아 두고 제 집을 훔쳐서 얻어낸 사기 계약금으로 호화로운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 돈으로 밥을 먹으면서도 오히려 저를 비웃고 멸시하는 저들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요구한 대로 남편의 계좌로 정확히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체 완료 화면을 캡처하여 안전한 폴더에 저장한 뒤 침대 머리맡에 둔 낡은 가계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만년필로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2016년 6월 8일 남편과 내연녀 시댁 식구의 호화 여행 외식비 300만 원 대납 누적 사기 편취액 3억 원 달성. 기록을 마친 저는 수첩을 덮고 곧바로 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강 변호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방금 전 매수자 측에서 정지훈의 계좌로 계약금 2억 5천만 원을 최종 입금했습니다. 가계약금을 합쳐 총 3억 원입니다. 제 차분한 목소리에 강 변호사님 역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지원 씨. 완벽합니다. 이미 고소장과 부동산 처분, 금지가처분 신청서, 그리고 남편분의 모든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관할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문은 언제쯤 송달될까요? 제가 묻자 강 변호사님이 확신해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안의 긴급성과 범죄의 소명이 명확하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 오전 중으로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그 결정문이 매수자 측과 해당 부동산, 그리고 정지훈 씨에게 송달되는 순간 정지훈 씨가 세워둔 모래성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지원 씨는 그저 안전한 곳에서 그들이 파멸하는 과정을 지켜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모텔방의 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한 서울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제가 소유한 50층짜리 더 프레스티지 타워가 저녁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거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쯤 제주도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30억이라는 신기루에 취해 있겠죠. 하지만 내일 아침 그들이 눈을 떴을 때 마주하게 될 세상은 지옥 그 자체일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모텔방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이메일로 확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원아, 우리 방금 제주도에서 도착했어. 배관 공사하는 김에 거실 인테리어도 싹 바꾸려고 하거든. 당신 안방 옷장에 남은 겨울옷들 다 빼서 모텔로 좀 옮겨야겠다. 먼지 타니까 지금 당장 와서 짐 좀 빼. 짐을 빼라는 것은 명백한 축출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택시를 타서 제가 소유한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멈칫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제 생일이었던 비밀번호를 다른 번호로 바꿔놓은 상태였습니다. 마스터키를 꺼낼까 하다가 그냥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누이 수아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 언니 왔어. 빨리 짐만 챙겨서 나가. 윤 과장님 오셔서 가구 치수 재고 계시니까 방해하지 말고. 거실로 들어서자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내연녀 윤서아 과장이 줄자를 들고 제 거실의 대리석 벽면을 이리저리 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최고급 닭이 세트에 홍차를 우려내어 윤 과장에게 바치듯 건네고 있었습니다. 서아애미야, 이태리제 소파가 낫겠니? 아니면 프랑스제가 낫겠니? 지훈이가 돈 걱정하지 말고 네 마음에 쏙 드는 걸로 다 고르란다. 어제까지만 해도 윤 과장이던 호칭이 어느새 서아애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10년간 밥벌레 취급하며 노예처럼 부려먹던 시어머니가 남의 집을 훔쳐 판 돈으로 내연녀의 비위를 맞추고 굽실거리는 꼴이라니. 저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침대 위에는 제 낡은 옷가지들이 쓰레기처럼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윤 과장이 저를 따라 들어오더니 특유의 나긋나긋하고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지원 씨라고 하셨죠? 지훈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옷에서 섬유유 연제 냄새가 아니라 싸구려 비누 냄새가 나네요. 제가 냄새에 좀 예민해서요. 이 방은 앞으로 제가 쓸 드레스룸이라서 빨리 좀 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최고급 편백나무 옷장이랑 10,000원짜리 티셔츠는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녀는 명품 지갑을 열더니 50,000원짜리 지폐 3장을 꺼내 제 발밑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모텔까지 가려면 택시비 들 텐데 이거 보태 쓰세요. 그동안 우리 지훈 씨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셨다던데 이 정도는 제가 챙겨드려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시누이가 방문에 기대서서 킥킥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언니, 윤 과장님 진짜 천사지. 언니같이 촌스럽고 무능한 여자랑 10년이나 살아준 우리 오빠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해. 더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빨리 짐 싸서 나가기나 해. 저는 바닥에 떨어진 50,000원짜리 지폐 3장을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빳빳한 지폐의 촉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리거나 억울함에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은 늦겨울의 호수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윤 과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지폐를 제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택시비로 잘 쓸게요. 이 집 거실 대리석 바닥이 참 예쁘죠. 당신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집이네요. 제 차분하고 의미심장한 미소에 윤 과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발악하며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던 본처가 너무나도 평온하게 돈을 주어 다문이 본능적인 이질감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저는 쓰레기 봉투에 제 낡은 옷들을 대충 주워 담았습니다. 어차피 이 쓰레기 같은 옷들은 모텔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 참이었습니다. 진짜 제 맞춤형 최고급 정장과 명품들은 이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 전용 프라이빗 펜트하우스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으니까요. 안방을 나서자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짐 다 뺐으면 다시는 이 아파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공사 핑계 대고 내보냈지만 너도 눈치가 있으면 알 거 아니야? 지훈이 내일 모레 변호사 만나서 이혼 서류 보낼 거니까 그리 알아.
위자료 한 푼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서류 오면 얌전히 도장이나 찍어.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스마트폰만 보며 턱짓으로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잘 가라, 이지원. 그동안 고생했다. 모텔비는 내가 이번 주까지만 내줄 테니까 알아서 방구해. 저는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양손에 쥐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뒤를 돌아보며 그들 네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30억이라는 타인의 재산을 훔치고도 죄책감 하나 없이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오만한 얼굴들. 네, 안녕히 계세요. 조만간 다시 뵙게 될 겁니다. 쿵.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강 변호사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방금 짐을 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정각, 부동산과 남편, 매수자 측의 내용 증명과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동시 송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찰서의 특경법상 사기죄 고소장도 정식 접수 바랍니다. 답장은 1분도 되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와 세팅이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그들의 천국이 완벽한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1층을 향해 빠르게 내려가는 것을 보며 저는 주머니에 들어있는 윤 과장의 15만 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15만 원, 당신의 그 알량하고 역겨운 동정심이 내일 15억, 아니 30억의 빚더미와 수갑으로 돌아가는 기적을 똑똑히 보여드리죠. 다음날 아침 9시, 저는 허름한 모텔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는 대신 모텔 뒤편에 대기시켜둔 제 개인 운전기사의 마이바흐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가 향한 곳은 어제 제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쫓겨났던 제 아파트 더 프레스티지 타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하 주차장의 일반 입구가 아닌 철저한 보안으로 가려진 V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건물 최상층 50층의 펜트하우스 바로 위루프탑 시크릿 맨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이 진짜 제 집입니다. 최고급 대리석이 깔린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명품 드레스룸. 저는 어제 그들이 쓰레기 취급하며 비웃었던 낡은 티셔츠를 벗어 던지고 몸에 완벽하게 핏되는 블랙 톰포드 수트와 까르띠에 시계를 착용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리고 거울 앞에 섰을 때 10년 동안 숨죽여 살았던 불쌍한 며느리 이지원은 온데간데 없고 수천억 대 자산가이자 이 건물의 실소유주인 이지원 홀딩스 대표만이 서 있었습니다. 시계가 9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의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1층에 위치한 VVIP 전담 부동산 내부의 CCTV 영상이 선명하게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속 남편은 완벽하게 세팅된 정장 차림으로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내연여윤 과장이 남편의 팔짱을 낀 채 애교를 부리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부동산에서 내어준 고급 커피를 홀짝이며 매수자가 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55분 매수자 측 사장 내외가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 90도로 인사를 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잔금 준비는 다 되셨죠? 저도 도장 다 챙겨왔습니다. 오늘 바로 도장 찍고 깔끔하게 끝내시죠. 매수자 역시 웃으며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럼요. 정 과장님, 덕분에 좋은 매물 구해서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계약서 바로 작성할까요?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박 대표가 묵묵히 서류를 준비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주시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10시 정각 법원의 전자 송달 시스템과 우체국 등기가 동시에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CCTV 화면 속 박 대표의 모니터에 법원으로부터 긴급 전자 문서가 송달되었다는 알림이 번쩍였습니다. 박 대표는 마우스를 클릭해 문서를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정지훈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계약서에 문제라도 있습니까? 박 대표가 모니터를 매수자 측과 남편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방금 관할 법원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실소유주인 이지원 씨의 인감도장과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명백한 소명 자료가 제출되어 법원이 이 집의 모든 매매와 양도를 즉시 동결시켰습니다. 남편의 입가에 맺혀 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호흡이 얕고 빨라지는 것이 화면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가처분요, 위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여자가 직접 도장을 찍어줬는데, 아니 그것보다 이 집은 내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여자가 왜? 시어머니도 당황하여 마시던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엎질렀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남편의 바지에 튀었지만 남편은 뜨거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윤 과장은 상황 파악이 덜 된 얼굴로 남편의 팔을 부여잡고 눈만 끔벅거렸습니다. 매수자 측 사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꽉 움켜쥐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정지훈 씨, 이게 대체 무슨 장난질입니까?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나한테 사기를 쳐내 계약금 3억 당장 내놔. 남편은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장님 오해입니다. 제 아내가 잠깐 미쳤나 본데 제가 당장 전화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그 모든 촌극을 지켜보던 저는 책상 위에서 진동하는 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 정지훈. 저는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제 차분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가자 남편이 악을 썼습니다. 목에 핏대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야, 이지원 너 당장 가처분 취소 안 해.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너 미쳤어. 저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단 한치의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뒤통수는 당신이 쳤지. 남의 집 몰래 팔아서 불륜녀랑 회사 차리고 시댁 식구들 호강시키려던 내 더러운 계획이 성공할 줄 알았어. 3억 달달했지. 이제 그 돈이 널 어떻게 찢어발기는지 똑똑히 지켜봐. 너 다 알고. 제가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것과 동시에 화면 속 부동산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사무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화면 속 경찰관들은 정확하고 단호한 동작으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지훈 씨,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남편의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으로 주저앉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아닙니다. 형사님 이거 뭔가 오해가 있습니다. 제 아내 집입니다. 제가 가장인데 제 아내 집을 파는 게 왜 사기입니까? 아내를 당장 이리로 부르겠습니다. 경찰관은 남편의 어깨를 강하게 짓누르며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의자인 이지원 씨는 이미 어제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고소장과 함께 인감도장 위조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3억 원에 달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즉시 서장으로 동행합니다. 그 순간 옆에서 넋을 잃고 서 있던 매수자 사장이 남편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네가 가장이든 뭐든 그건 내 알바 아니고 내 돈 3억 당장 토해내. 남의 명예 도용해서 사기친 것도 모자라 나한테 위조 서류를 내밀어. 너 오늘 내 돈 안 내놓으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위약금 3배, 즉 9억 원까지 청구해서 네 뼈와 살을 다 발라버릴 줄 알아. 사장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좁은 부동산 사무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린 채
경찰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우리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 독사 같은 며느리 년이 우리 아들을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우리 아들 훌륭한 대학 나와서 과장까지 단 훌륭한 앤데 수갑이라니요.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하지만 경찰관은 단호하게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어르신 공무집행방해로 같이 연행되기 싫으시면 당장 물러서세요. 시어머니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사준 고급 실크, 스카프가 바닥에 구르며 구두발에 짓밟히고 찢겨 나갔습니다. 시누이 수아는 구석에 바짝 붙어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바로 남편의 내연녀 윤서아 과장의 반응이었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 외제차를 사준다며 호언장담하던 남편이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은 범죄자로 전락하자 그녀의 눈동자는 빠르게 계산을 마친 듯 했습니다. 윤 과장은 남편의 시선을 교묘하게 피하며 조용히 뒷걸음질을 쳐 부동산 사무실의 열린 문틈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남편이 절박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서아 씨, 서아 씨, 당신이 내 변호사 좀 불러줘. 내 계좌에 있는 돈으로 우선 합의금부터. 하지만 윤 과장은 남편을 향해 경멸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을 한번 쏘아보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3억이라는 돈 앞에 알몸을 섞으며 평생을 약속했던 불륜녀의 민낯은 그렇게 초라하고 얄팍했습니다. 남편이 경찰차에 구겨 넣어져 압송되는 모습을 끝으로 모니터 화면을 껐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에도 매수자 사장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돈 내놔. 너희들도 다 한통 속이지. 내 돈 3억 당장 안 내놓으면 너희들도 사기 공범으로 콩밥 먹여줄 줄 알아. 시어머니는 사장의 기세에 눌려 바닥에 엎드린 채 살려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평생 며느리인 제 위에서 군림하며 고상한 척하던 그 꼿꼿한 허리가 남의 돈 3억 앞에 저토록 비참하게 꺾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따뜻한 얼그레이 차를 마시며 그 모든 아수라장을 지켜보던 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향긋한 차심 냄새가 마음을 평온하게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30억이라는 허상을 좇아 가족을 내치고 범죄를 저지른 대가는 이토록 빠르고 잔인하게 그들의 목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가계부 수첩을 열어 빨간색 펜으로 굵은 줄을 그었습니다. 정지훈 사기죄 체포 완료. 저는 김 소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소장님, 방금 정지훈 씨가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가짜 배관공사 연극은 끝났습니다. 지금 당장 보안팀을 대동하여 부동산에 있는 저 두 여자 시어머니와 정수아에게 퇴거 명령을 전달하세요. 건물 로비는 물론이고 아파트 단지 반경 100m 이내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만약 소란을 피우면 즉시 영업 방해 및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들의 헛된 희망을 남김없이 짓밟아줄 차례였습니다. 제 지시를 받은 김 소장과 보안 요원들이 즉각 1층 부동산으로 출동했습니다. 서재의 모니터를 통해 그들이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면 속 건장한 보안 요원들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양팔을 붙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건물 실소유주이신 이지원 대표님의 지시입니다. 두 분은 현재 영업 방해 및 무단 침입으로 간주되어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희번덕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지원 대표, 그게 무슨 개소리야. 우리 며느리 이름이 이지원인데 걔가 무슨 대표야. 이거나. 하지만 훈련받은 보안 요원들은 그들의 발버둥과 고래고래 지르는 비명을 가볍게 무시하고 건물 밖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두 사람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제주도에서 방금 돌아와
얇고 화려한 바캉스룩을 입고 있던 두 여자는 늦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길바닥에 짐짝처럼 버려졌습니다. 1층 로비 밖을 비추는 외부 CCTV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매수자 사장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오더니 바닥에 엎어져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정지훈, 그 사기꾼 새끼차, 통장, 월급 전부 다 오늘부로 가압류 걸어버릴 거니까 빤스 한 장 건질 생각 마쇼. 내 돈 3억에 위약금 배상까지 못 해내면 당신들 가족 다 길거리에서 깡통 차게 만들어 줄 테니까. 매수자 사장이 고급 세단을 타고 떠나버리자 덩그러니 남겨진 시누이 수아가 덜덜 떨며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소파에 기대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오빠가 경찰에 잡혀가고 우리가 쫓겨났어. 빨리 와서 오해라고 말 좀 해봐. 경찰서 가서 도장 찍어준 거 맞다고 해. 수아의 목소리는 공포와 추위로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해. 남의 집 위임장 위조해서 몰래 팔아치우고 3억이나 챙긴 게 오해니. 너희 오빠는 특경법상 사기죄야. 너희들 짐은 내가 어제 묵었던 그 곰팡내 나는 모텔에 착불로 다 보내놨어. 오빠가 모텔비는 이번 주까지 내줬다니까 거기서 지내면 되겠네. 제주도 5성급 호텔 풀빌라보다는 못하겠지만 제 말에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수아의 핸드폰을 빼앗아 들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한 년, 네가 어떻게 우리 지훈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10년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당장 경찰서 가서 네가 시킨 일이라고 합의해주지 못해. 매수자가 3억의 위약금까지 당장 안 내놓으면 우리 집구석 다 박살낸다고 난리란 말이야. 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발악을 끊어냈습니다. 어머니, 아까 보안요원한테 못 들으셨어요? 그 30억짜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방금 쫓겨난 그 50층짜리 건물 전체가 다 제 거예요. 제가 이지원 홀딩스 대표라고요. 어머니 아들은 제 재산의 겁도 없이 손을 댄 대가로 평생 감옥에서 썼거나 빚 갚느라 뼈가 부서지겠죠. 참고로 정지훈 계좌에 있는 그 3억, 그리고 정지훈 개인 통장에 있는 푼돈까지 제가 싹 다 가압류 걸어놔서 10원 한 장 못 뺄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컥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숨이 넘어갈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자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 불륜녀랑 회사 차리려다 감방에 갔네요. 그 불륜녀는 아까 어머니 아들 버리고 도망가던데 참 환상의 짝꿍입니다. 다시는 내 건물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모니터 속 시어머니는 그대로 가슴을 부여잡고 길바닥에 기절하듯 쓰러졌고 수아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벌레 보듯 무시하며 제 피와 땀을 빨아먹던 기생충들의 비참한 최후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시어머니와 시누이 수아는 매서운 초봄의 칼바람을 맞으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쏟아졌지만 그들은 창피함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길바닥에서 얼어 죽지 않으려면 어디든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이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어제 제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쫓겨났던 도시 외곽의 그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던져주었던 그 싸구려 모텔방의 남은 숙기간이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된 셈입니다. 이익 소리를 내며 모텔 방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찌든 담배 냄새와 곰팡이 냄새에 시어머니는 헛구역질을 하며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제가 어제 앉아있던 얼룩진 침대 위에는 그들이 방금 전까지 제주도 호텔에서 자랑스럽게 끌고 다녔던 화려한 캐리어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여기서 자야 해.
내 200만 원짜리 샤넬 베개, 이 더러운 냄새 배면 어떡해. 수아는 좁고 더러운 방구석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르며 칭얼거렸습니다. 시끄러워 기집애야. 내 오빠 전화나 다시 걸어봐. 시어머니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지만 남편의 스마트폰은 이미 경찰에 압수되어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현금은 제주도에서 펑펑 쓰느라 몇만 원 남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꺼내 인근 식당에서 배달 음식이라도 시키려 했지만 결제 한도 초과 혹은 거래, 정지라는 차가운 안내 음성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제가 정지훈의 통장은 물론이고 시어머니와 수아가 제 돈으로 돌려막고 있던 모든 가족 카드까지 일제히 정지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자신들이 쥐고 있던 모든 부와 권력이 오로지 며느리였던 저 이지원의 지갑에서 나왔다는 처절한 현실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취조실. 남편 정지훈은 넥타이가 풀어헤쳐지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 수갑을 찬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제가 제출한 완벽한 증거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위조된 부동산 매매 위임장인 감도장, 제작업체에서 확보한 남편의 CCTV 영상, 그리고 매수자에게 3억 원을 입금받은 통장 내역까지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물증들이었습니다. 형사님, 이건 부부싸움입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화가 나서 홧김에 쇼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인데 제 집을 제가 팔겠다는데 그게 무슨 사기입니까? 남편은 여전히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침을 튀기며 변명했습니다. 취조를 하던 형사가 코웃음을 치며 서류 뭉치를 책상에 소리나게 내리쳤습니다. 부부싸움, 정지훈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매수자에게 3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건 부부싸움이 아니라 악질적인 특경법상 사기입니다. 매수자 측에서는 이미 위약금 9억 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합의는 절대 없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고요. 9억 원이라는 단어에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평생을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거액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사에게 매달렸습니다. 형사님, 딱 한 번만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주십시오. 제 사업 파트너가 훌륭한 변호사를 알아봐 줄 겁니다. 제발요. 형사의 허락하에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내연녀 윤서아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마침내 달칵하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서아 씨, 나야. 지훈이 오빠 나 좀 살려줘. 매수자가 날 사기죄로 고소했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상금 좀 융통해서 빨리 변호사 좀 선임해줘. 나 이대로 감옥 갈 수는 없어. 남편의 비굴하고 처절한 목소리가 취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윤 과장의 목소리는 북극의 얼음장보다 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정지훈 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저한테 변호사를 찾으시나요? 서아 씨,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 당신이랑 나랑 회사도 같이 차리기로. 윤 과장이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남편의 말을 잘랐습니다. 착각도 유분수네요. 저는 그냥 직장 상사인 정 과장님이 밥 사주고 명품백 사준다기에 몇 번 어울려준 것뿐입니다. 당신이 30억짜리 아파트 펜트하우스 주인이라길래 능력 있는 줄 알았더니 전부 와이프 재산 훔쳐다 사기친 거였어요? 어머, 소름 끼쳐. 저 내일 회사에 사직서 낼 거니까 다시는 제 번호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 어제 제주도에서 사주신 명품백이랑 목걸이는 제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칠 테니 찾을 생각 마시고요.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쥐고 있던 마지막 동아줄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썩은 새끼줄에 불과했습니다. 3억이라는 돈 앞에 알몸을 섞으며 평생을 약속했던 불륜녀의 민낯은 그렇게 초라하고 얄팍했습니다.
남편은 멍해진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이내 수갑찬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서아 씨. 서아 씨.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담당 변호사를 통해 취조실 상황을 전해 들으며 저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핏빛처럼 붉은 와인이 찰랑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설계한 대로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겪을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요. 다음 날 오전, 저는 단정한 블랙 수트를 입고 강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서 로비에 들어서자 어제 저녁 모텔방에서 쫓겨난 시어머니와 수아가 경찰서 구석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두 사람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덜덜 떠는 입술.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제 바지 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원아, 아니, 이 대표님, 내가 잘못했다. 우리 지훈이 좀 살려줘. 매수자가 당장 9억을 안 내놓으면 지훈이를 콩밥 먹이겠다고 난리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이 닿기 전 차갑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아들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요. 그 곰팡내 나는 모텔 방값 제가 오늘 아침에 결제 취소해 버렸거든요. 당장 오늘 밤부터 서울역 지하도로 가셔서 주무셔야 할 판인데 아들 위약금 9억을 무슨 수로 갚으시려고요?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충격으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들을 뒤로하고 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님의 배려로 저는 철창을 사이에 두고 유치장에 수감된 남편 정지훈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0억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된 양 거만하게 굴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수갑을 찬 채 덜덜 떠는 초라한 범죄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구둣발 소리에 고개를 든 남편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아, 지원아, 내가 미쳤었어. 다 윤 과장 그 여자가 꼬드긴 거야. 자기랑 회사 차리면 대박 날 거라고, 나한테 사기친 거라고. 남편은 쇠창살에 매달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가방에서 10년간 써온 낡은 가계부 수첩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지훈, 넌 끝까지 남 탓만 하는구나. 네가 직접 내 인감도장을 훔쳤고, 네가 직접 매매 위임장을 위조했고, 네가 직접 매수자한테 3억을 계좌로 받았어. 윤 과장이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니? 남편은 무릎을 꿇고 쇠창살 사이로 손을 뻗으며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10년 부부잖아. 당신이 고소만 취하해주면, 가처분만 풀어주면 내가 평생 당신 종노릇하면서 살게. 제발 살려줘. 저는 서늘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종노릇? 넌 지난 10년 동안 내 종이 아니라 상전이었어. 내 돈으로 외제차 굴리고, 내 동생 명품 백 사주고, 내 엄마 호의호식 시켜줬지. 저는 가계부를 펼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친 부분들을 짚어주었습니다. 매수자가 사기 계약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9억, 네가 가계약금으로 받아서 며칠 만에 탕진한 5천만 원, 그리고 네 외제차 할부금 남은 빚 합치면 가뿐히 10억이 넘네. 근데 어쩌지? 내 월급 통장이랑 퇴직금, 그리고 숨겨둔 주식 계좌까지 내가 어제 싹 다 가압류 걸어놔서 넌 이제 완벽한 마이너스 10억짜리 신용불량자야.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동자는 공포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아, 당신 진짜 이지원 홀딩스 대표야? 우리가 살던 그 50층짜리 건물이 다 당신 거였다고? 그래, 넌 30억짜리 아파트 하나 훔치려다가 수천억대 자산가 아내를 걷어찬 거야. 참 멍청하지. 지난 10년 동안 나를 벌레 취급하지 않고 평범하게만 대해줬어도 그 건물의 절반은 네 차지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남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더니 이내 깊고 끔찍한 절망감이 그의 낯빛을 잿빛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제 발로 걷어찬 복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 자신의 얄팍한 탐욕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불러왔는지 그제야 뼛속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감옥에서 평생 썩어 그리고 운 좋게 살아서 출소하더라도 평생 내 빚이랑 위약금 갚으면서 밑바닥 지렁이처럼 살아. 그게 내 탐욕에 대해 내가 준비한 10년치 이자야. 저는 여유롭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머리를 쇠창살에 쾅쾅 찌으며 절규하는 소리가 유치장을 채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서를 빠져나와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저는 50층의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10년 동안 그 비좁은 주방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찬물에 말아먹던 식은 밥의 서러움은 이제 최고급 와인의 달콤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방금 전 강 변호사님의 보고는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정지훈 씨가 다니던 무역회사에는 이미 수사기관의 공식 통보가 들어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기업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특경법상 사기 중범죄로 판단하여 오늘 자로 정지훈 씨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당연히 퇴직금은 전액 가압류된 계좌로 묶였고 정지훈은 이제 전과자의 신용불량자 그리고 무직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수자 측의 위약금 청구 소송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차분하게 묻자 강 변호사님이 통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매수자 사장님이 단단히 벼르고 계시더군요. 정지훈 씨를 상대로 9억 원의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즉각 접수했습니다. 정지훈 씨의 개인 계좌는 물론이고 그가 숨겨둔 몇 푼 안 되는 주식 보험금까지 모조리 압류 딱지가 붙을 겁니다. 평생을 밑바닥에서 기어다녀도 갚지 못할 빚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역 지하도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시어머니와 시누이 수아는 근처 편의점에서 주워온 종이박스를 깔고 웅크려 있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5성급 호텔 풀빌라에서 다금바리를 썰어 먹으며 남의 돈으로 호사를 누리던 두 사람의 꼴은 하루아침에 길거리 노숙자 그 자체였습니다. 늦겨울에 찬 바람이 불 때마다 시어머니는 기침을 해대며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액정만 미친 듯이 문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이런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야. 시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얄팍한 자존심마저 버리고 평소 콧방귀를 뀌며 무시하던 시동생 내외, 즉 남편의 작은아버지 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선아야, 우리 지훈이가 억울하게 사기꾼으로 몰려서 유치장에 들어갔어. 그 독사 같은 며느리 년이 우리를 빈털터리로 쫓아냈단 말이야. 당장 묵을 데가 없는데 며칠만 신세 좀 지자. 그리고 지훈이 합의금의 보태게 3천만 원만 좀 융통해줘.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하지만 전화기 너머 작은 어머니의 목소리는 북극의 얼음처럼 싸늘했습니다. 형님 친척들 사이에 벌써 소문 다 났어요. 형님네 아들이 남의 명예 도용해서 3억이나 사기 쳐먹었다면서요. 우리 그이랑 형님네는 이제 연 끊기로 했으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형님네 가족 예전부터 그 착한 조카 며느리 쥐어짜면서 피 빨아먹고 사는 거 우리 다 알고도 눈 감아줬는데 이제야 천벌을 받은 겁니다. 뚜뚜뚜. 전화가 무참하게 끊어졌습니다. 유일한 핏줄이자 희망이었던 친척들마저 등을 돌리자 시어머니는 충격에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곁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덜덜 떨던 시누이 수아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제 어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몰래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황급히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의 안락한 소파에 기대어 쉬고 있던 제 스마트폰 화면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발신자는 시누이 수아였습니다. 언니 아니 이 대표님 저 수아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빠랑 엄마가 언니 집 몰래 팔려고 할 때 끝까지 말렸어요.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어요. 저 지금 서울역 바닥인데 너무 춥고 배고파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언니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100만 원만 보내주시면 저 당장 우리 엄마 버리고 갈게요. 진짜예요. 짐덩어리 같은 엄마 길바닥에 버리고 언니네 회사 들어가서 화장실 청소라도 하면서 평생 언니 은혜 갚을게요. 네, 저는 수아의 구역질 나는 메시지를 읽으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텔방으로 찾아와 제 옷가지를 쓰레기 취급하며 비웃던 신우이가 고작 하루 굶었다고 자신의 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다버리겠다며 제게 꼬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핏줄이라는 고결한 명목하에 저를 1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던 그들의 끈끈한 가족에는 고작 100만 원짜리 쓰레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여유롭게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수아야 내 손에 들려있는 그 200만 원짜리 명품백 중고나라에 반값으로 팔면 당분간 찜질방이나 여관방 정도는 잡을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나한테 구걸을 하니? 아, 그것도 네 오빠가 내 집 팔아 사기친 돈으로 사준 작물이라 팔면 안 되려나. 내 엄마를 길바닥에 버리든 말든 그건 내 얄팍한 인성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내 건물 반경 100m 안에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그땐 정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1초도 지나지 않아 수아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수신을 거절하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발이 더욱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맞이할 오늘 밤은 아마 평생 겪어본 적 없는 가장 춥고 잔혹한 밤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겨울 햇살이 50층 펜트하우스에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친 채 거실로 나와 갓 내린 에스프레소의 짙은 향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바닥은 맨발로 걸어도 기분 좋을 만큼 따뜻했고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된장찌개를 끓이느라 찬물에 손을 담그던 삶이 전생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9시 강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들고 펜트하우스로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지시하신 이혼 소장과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서류가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두툼한 서류 뭉치 위에는 제가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썼던 그 낡은 가계부의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정지훈 씨의 귀책 사유가 너무나도 명백한 데다 특경법상 사기라는 중범죄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이혼은 100% 대표님께 유리하게 판결날 것입니다. 게다가 대표님이 지난 10년간 시댁 식구들의 생활비, 시어머니 병원비, 남편의 차량, 할부금 등으로 지출하신 약 10억 원에 달하는 금액 역시 기망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전액 반환 청구를 걸어두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훈은 지금 매수자에게 9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니 제가 청구한 10억 원까지 합치면 총 19억 원의 빚을 지게 되겠군요. 평생을 밑바닥에서 뒹굴어도 갚지 못할 완벽한 숫자입니다. 이 서류 지금 당장 유치장에 있는 정지훈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같은 시각 영하 10도의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서울역 지하도 밤새 찬 바람을 맞으며 종이박스 위에서 웅크리고 자던 시어머니는 결국 독감과 몸살이 겹쳐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애미 죽겠, 따뜻한 물 좀 다오. 시어머니는 갈라진 목소리로 신음하며 옆에 누운 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신우이 수아는 아픈 엄마를 간호하기는커녕 짜증을 내며 옷자락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 진짜 나도 추워 죽겠는데
무슨 물을 달래? 엄마가 평소에 언니한테 적당히 좀 구박했으면 우리가 이 꼴은 안 당했잖아. 다 엄마 때문이야. 수아는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한 가지 이기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빈털터리에 병까지 든 엄마를 데리고 있다가는 자신마저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 것이 뻔하다는 계산이 선 것입니다. 수아는 시어머니가 고열로 정신을 잃고 헐떡이는 틈을 타 어제 제주도에서 오빠의 사기친 돈으로 샀던 2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품에 안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미안. 나라도 살아야지. 이 가방 전당포에 팔면 나 혼자 고시원방 하나는 얻을 수 있을 거야. 각자 도생하자. 수아는 병든 친어머니를 차가운 지하도 바닥에 버려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과시하던 그 끔찍한 가족애의 결말은 고작 200만 원짜리 가방 하나에 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다버리는 폐륜으로 끝이 났습니다. 한편 강남 경찰서 유치장 강 변호사님이 유치장 면회실을 찾아갔을 때 남편 정지훈은 며칠 사이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 밑은 시커멓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투명한 칸막이 사이로 이혼 소장과 10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서류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지원 대표님께서 보내신 서류입니다. 정지훈 씨의 외도, 사기 범죄, 그리고 10년간의 경제적 착취를 사유로 한 이혼 소송입니다. 서류에 적힌 부당이득 반환 청구액 10억 원이라는 글자를 본 남편은 숨을 헉 들이마시며 눈을 까디집었습니다. 10억. 미쳤어.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갚아. 게다가 어제 매수자 측 변호사가 와서 위약금 9억 안 내놓으면 내 장기라도 적출해서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갔단 말입니다. 나더러 죽으라는 겁니까? 강 변호사님은 핏발선 남편의 눈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죽으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은 죄값을 살아서 평생 갚으라는 뜻입니다. 정지훈 씨, 이지원 대표님이 10년 동안 그 비좁은 주방 구석에서 찬밥을 삼키며 당신 가족의 뒤치다꺼리를 할 때 당신은 30억짜리 집을 훔쳐 내연녀와 외제차를 탈 꿈을 꿨죠. 당신이 선택한 탐욕의 결과가 겨우 19억 원의 빚이라면 너무 싼 것 아닙니까? 남편은 서류를 쥔 채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제발. 지원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개자식이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진짜 감옥에서 죽을지도 몰라. 유치장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는 남편의 절규를 뒤로 한 채 강 변호사님은 미련 없이 면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이 철창 안에서 흘리는 저 더러운 눈물조차 제가 지난 10년 동안 베란다의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삼켜야 했던 눈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지옥의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모든 과정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며칠 뒤 정지훈의 첫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국선 변호사조차 그의 죄질이 너무 나쁘고 증거가 명백하여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수자 측에서 고용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은 정지훈을 물어뜯기 위해 굶주린 맹수처럼 달려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10억이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역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그의 남은 인생 전체를 차압하는 판결문이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사이 길바닥에 버려졌던 시어머니는 행인의 신고로 무료 행여병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차가운 병상에 누워린 거를 맞으며 시어머니는 그제야 지난 10년 동안 제가 매일 새벽 끓여 바치던 따뜻한 된장찌개와 정갈한 반찬들을 떠올리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호강하던 시절이 사실은 며느리의 넓은 아량과 자비 덕분이었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비를 내줄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은 감옥에 있고
사랑하던 딸은 엄마의 마지막 남은 명품 가방마저 훔쳐 달아났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내연녀 윤서아 과장을 잊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간 사이 그녀는 재빨리 회사를 옮겨 새로운 호구 사냥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이직을 시도한 곳은 다름 아닌 제 소유의 이지원 홀딩스 자회사 중 하나인 대형 무역회사였습니다. 저는 윤 과장의 최종 면접날 직접 면접관으로 참석했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입고 심사위원석 중앙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한 윤 과장의 얼굴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30억 아파트의 주인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수천억 대 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윤서아 씨 남의 남편을 꼬여내어 집을 훔쳐 팔게 만들고 사기친 돈으로 외제차와 명품을 요구한 도덕성으로 우리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 날카로운 질문이 면접장에 울려 퍼지자 다른 면접관들과 지원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윤 과장에게 꽂혔습니다. 윤 과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입술만 달달 떨 뿐 아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올려둔 그녀의 이력서를 가볍게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룹 산하의 모든 계열사 및 협력 업체에 윤서아 씨의 블랙리스트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사기 범죄를 방조한 인간을 채용할 회사는 이 바닥에 없을 겁니다. 문은 저쪽이니 당장 나가시죠. 윤 과장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면접장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3억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 본처인 저를 비웃으며 15만 원을 던져주던 그녀의 알량한 오만함은 완벽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녀 역시 이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당해 평생을 일용직이나 전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 살생부에 적힌 이름들에 대한 처단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 남편 정지훈의 마지막 발악을 완전히 끊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한 달 후 남편 정지훈의 첫 재판이자 결심 공판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지원 홀딩스의 대표 자격이 아닌 지난 10년간 그에게 기만당했던 아내의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으로 들어서는 남편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며칠 사이 반백이 되어버린 머리와 푹 패인 볼 초점. 이른 눈동자는 그가 유치장에서 얼마나 끔찍한 지옥을 겪고 있는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저를 발견한 남편은 다리가 풀려 교도관들에게 질끌려가다시피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남편이 제 인감도장을 위조하고 30억짜리 아파트 매매를 시도하여 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를 낱낱이 짚었습니다. 게다가 매수자 측 대형 로펌 변호사들까지 가세하여 남편의 죄질이 얼마나 악랄한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파렴치범인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형식적인 선처만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정지훈은 배우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에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징역 5년.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판사님 안 됩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감옥에 가면 빚은 어떻게 갚으라고요. 하지만 교도관들은 자비 없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그는 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오열했습니다. 지원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꺼내줘. 그의 절규는 차가운 법정 문이 닫히며 영원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형사재판이 끝남과 동시에 가정법원에서는 저와 남편의 이혼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은 당연히 성립되었 남편이 제게 갚아야 할 10년간의 착취, 금액 10억 원이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매수자가 청구한 위약금 9억 원까지 더해 정지훈은 감옥에서 5년을 썩고 나와서도
19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과 그에 따른 눈덩이가 이자를 평생 짊어져야 하는 완벽한 지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맑고 차가운 겨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10년의 체증이 씻은 듯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결말을 아직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시립행려병자 병원으로 가주세요. 이제 그들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을 향해 가는 길강 변호사님에게서 흥미로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방금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아 씨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사기요. 내 어머니를 길바닥에 버리고 도망치면서 들고 갔던 200만 원짜리 명품 백말입니다. 그걸 전당포에 팔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정지훈 씨가 윤 과장에게 주려다 남은 가짜 명품 즉 A급 짝퉁이었던 모양입니다. 전당포 주인이 사기로 신고했고 신원 조회 결과 정수아 씨 명의로 수천만 원의 카드 연체비까지 얽혀 있어 현장에서 즉각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가 내연녀에게 주려던 짝퉁 가방을 명품인 줄 알고 친어머니의 목숨과 맞바꾼 시누이의 얄팍하고 천박한 지능이 결국 스스로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셈입니다. 이제 정지훈과 정수아도 남매는 나란히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허영심을 채우려던 그들의 죗값은 이토록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6인실 구석의 비좁은 침대 위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악취 나는 환자복을 입고 초점 잃은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제 또각거리는 구두 발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알아본 시어머니의 탁한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완벽하게 세팅된 제 모습은 그녀가 평생 부려먹던 식모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을 심판하러 온 사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링거가 꽂힌 앙상한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제게 뻗었습니다. 지원아, 네가 웬일이냐? 우리 지훈이는 수아는 어떻게 됐어?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의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 우뚝 섰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제는 완벽한 남남이 된 박 여사님. 10년 동안 제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끓여다 바친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제 카드로 긁어 결제했던 특실 병원비와 비싼 영양제들. 그때는 그게 착하고 멍청한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인 줄 아셨죠.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희생은 없습니다. 제가 한겨울 베란다로 쫓겨나 얼어붙은 빵 조각을 씹어 넘길 때 어머니는 30억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 제 집을 훔쳐 내연녀를 들이며 환호하셨죠. 그 얄팍한 탐욕의 끝이 바로 여기입니다. 냄새나는 행여병자, 병실의 차가운 철제 침대. 시어머니는 뼈만 남은 앙상한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내가 노망이 나서 그 금쪽 같은 우리 며느리를. 지원아, 제발 나 좀 이 병원에서 꺼내다오. 나 여기서 죽을 것 같다. 나 좀 살려다오. 저는 서늘한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쩌죠? 박 여사님이 그렇게 금쪽같이 아끼던 당신 아들은 지금 교도소에서 19억이라는 빚을 끌어안고 매일 벽에 머리를 찌우며 후회하고 하나뿐인 딸은 박 여사님을 길바닥에 버리고 도망치다 짝퉁 가방 사기죄로 잡혀갔는데요. 핏줄이 최고라며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던 그 위대한 가족애가 겨우 이 정도였나요? 평생 그 차가운 침대 위에서 당신이 제 발로 차버린 10년의 따뜻함을 그리워하며 외롭게 돌아가세요. 그게 당신이 치러야 할 마지막 죗값입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발버둥치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단 한 번의 미련 없이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어느새 한풀 꺾이고
따뜻한 봄 기운이 얼굴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50층 더 프레스티지 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지원 홀딩스의 대표로서 바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주도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가끔 강 변호사님을 통해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듣곤 합니다. 정지우는 교도소 내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매수자 측이 보낸 빚 독촉장과 강제 집행 예고장에 시달리며 매일 밤 생지옥을 맛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수아 역시 출소 후 막대한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고 있. 시어머니는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자 병동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피가 섞였다고 해서 혹은 호적의 이름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제 선의를 멍청함으로 여겼고 제 피와 땀을 갈아 마시며 자신들의 더러운 탐욕을 채우려 했습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탐내고 훔치려던 자들이 맞이한 결말은 결국 자신들이 가진 알량한 모든 것마저 잃고 가장 비참한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의 커다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눈부시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봅니다. 10년 동안 주방 구석과 차가운 베란다에서 숨죽여 울었던 그 불쌍하고 순종적이던 며느리 이지원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제 손에는 제가 직접 일궈낸 거대한 왕국과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완벽한 권력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상처받고 억눌려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짓밟고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절대 자비와 용서를 베풀지 마세요. 가장 차갑고 가장 우아하며 가장 잔혹하게 당신의 진짜 자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통쾌한 복수극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시고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짜릿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